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업자원 통합관리 7차 시 학습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매출채권에 대해 학습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비유동 자산의 뜻과 분류, 투자자산, 유형자산에 대해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BS 회계관리 강의를 통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비유동 자산의 뜻과 분류, 그 다음에 투자 자산, 유형 자산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유동 자산이라는 것은 일단은 우리가 유동이냐 비유동이냐 나눌 때는 1년이 기준이다. 1년이 기준이다. 그래서 항상 1년을 기준으로 유동, 비유동을 나눈다. 부채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부채도 1년 이내면 유동 부채, 1년 이상이면 비유동 부채 이렇게 나눈다라는 거죠. 그래서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들을 우리가 비유동 자산이라고 한다. 자,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투자 자산이에요. 투자 자산. 투자 자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투자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하여 수익을 내거나 그다음에 요거 좀 어려운 단어죠. 타 기업을 지배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다. 라는 거죠.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장기예금, 장기투자증권. 오늘의 가장 큰 핵심은 요게 될 거예요. 매도 가능 증권, 만기보유증권들을 두 개 합해서 우리는 장기투자증권이라고 얘기하고, 여기 타 기업을 지배할 목적이다 할 때가 이제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을 우리가 말해요. 그 부분이 있다가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장기대여금, 투자 부동산. 이 부동산도요. 투자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이냐 아니면 우리 회사가 사용할 목적으로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자산들이 전부 다 투자 자산에 해당이 된다. 투자 자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매도 가능 증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형 자산, 그다음에 무형 자산이 있는데 유형은 있을 유자 써가지고 형태가 있다. 그래서 유형 자산. 그다음 무형 자산은 형태가 없다. 없을 무자 써서 형태가 없는 자산을 우리가 무형 자산이라고 해요. 그렇게 일단 구분하면 여러분이 좀 쉽게 구분이 되겠죠. 자, 유형 자산이라는 것은 일단 형태가 있으면서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영업용이다. 즉 우리 회사가 사용할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가 건물 5층짜리가 우리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1층부터 예를 들면 2층부터 5층까지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 1층은 상가를 임대해 줄 수도 있죠. 그런 것도 우리가 건물에서 이제 유형 자산에 해당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임대 또는 자체적 사용 목적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들이다라는 거죠. 어떤 것들이냐? 토지, 건축물, 건물, 건축물, 기계장치, 건설 중인 자산, 차량 운반구, 비품. 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주로 많이 나오는 거는 이제 수능에서 자주 나오는 것들은 이제 건물이라든가 그다음에 차량 운반구, 비품 이런 것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 유형 자산은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 빼먹지 않고 다 개정 과목들을 우리가 알아놔두는 게 중요해요. 재작년에 이제 건설 중인 자산도 이제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유형 자산에 해당하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유형 자산들은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는데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자산이 있어요. 예. 토지랑 건설 중인 자산,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무형 자산은 형태가 없는 자산을 말하죠. 형태가 없으면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런 자산들이 우리가 무형 자산이라고 해요. 가장 대표적인 거, 기업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특허권입니다. 그 특허권이 가장 대표적이고 작년 본수능에서도 우리가 특허권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예, 특허권과 관련돼서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요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 싶은 거는 요거죠. 산업재산권. 이 산업재산권이 재무상태표에 산업재산권이라고 표시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분개하고 이제 회계 처리할 때는 이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각각 우리가 분개하고 전개합니다.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에는 요거를 통합해서 요 네 가지를 통합해서 뭘로 표시되느냐? 산업재산권이라고 우리가 표시된다라는 거. 그다음 추가적으로 이제 개발비가 빗자가 들어가서 비용 아니야? 비용은 비용인데 자산으로 인식하는 비용이다라고 해서 이제 개발비는 조금 좀 특별합니다. 예. 개발비는 또 세 가지로 나눠요. 이제 제품을 하나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연구 단계에서는 연구비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개발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가져다 주지 않을 걸로 예측이 되면 경상개발비.
실제적으로 미래에 효익이 발생할 거다. 이거 우리 효익이 발생한다 이런 말 이렇게 나오는데 이 효익이라는 개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팔아서 우리가 수익이 창출될 수 있다. 그 의미인 거였죠. 그래서 그랬을 때는 우리가 개발비로 우리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더라.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쭉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까지 영업비부터 개발비까지가 수능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다. 그다음 기타 비유동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에서는요 보통 우리가 장기자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장기 미수금, 장기 매출채권, 장기 선급비용, 장기 선급금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보증금. 보증금은 어떤 것들이냐? 전세권, 인차 보증금, 영업 보증금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세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세 말 그대로 집에 대한 전세 부분을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임차 보증금. 임차 보증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사무실을 빌릴 때 뭐 오피스텔 하나의 사무실을 내가 거기서 우리가 운영하고 싶다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보증금 얼마에 월 얼마라는 임차료가 나가요. 그래서 그 보증금이 뭐냐? 바로 임차 보증금이다. 집을 빌릴 때 일정 부분의 보증금을 우리가 내게 됩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집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월세를 이 사람이 꼬박꼬박 낼 거다라고 판단은 하겠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에도 집주인도 나름의 보호 장치가 있어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보증금이라는 형태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확보하고 있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나중에 돌려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임차 보증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기타 비유동 자산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장기예금부터 투자자산 중에 장기예금부터 보겠는데요. 투자자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투자 수익을 얻을 목적이라든가 그다음에 회사를 지배 통제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이다라고 했어요. 자, 먼저 장기예금. 장기예금은 우리가 여러분이 가입하고 있는 예적금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장기예금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많이 하죠. 그런데 이제 그게 예금이라는 게 성격이 기간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예금이 3개월 이내다. 그럼 현금성 자산으로 처리를 해요. 예. 그 다음에 1년 이내다? 그럼 단기예금으로 처리해요. 1년 이상이다? 장기예금으로 처리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은행에 가입한 예금이라도 우리가 개월에 따라서, 개월 수에 따라서 회계에서는 다르게 계정 과목을 분류하고 있다라는 거. 요거 아마 제가 단기예금하고 현금성 자산 그쪽 부분, 앞부분에서 배울 때 제가 요거를 그려준 적 있을 거예요. 예,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개월 수에 따라서 우리가 똑같은 자산이라도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늘의 가장 핵심이 바로 이 장기투자증권 중에서도 이 매도가능증권이죠. 예, 장기투자증권. 장기투자증권이라는 것은 매도가능증권하고 만기보유증권을 합해서 통합계정으로 장기투자증권이라고 재무상태표에 우리가 표시하는 과목이죠. 자, 이 장기투자증권의 특징은 뭐냐면 뭐하고 꼭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느냐. 제가 왜 매도가능증권이 중요하다 얘기하냐면요. 항상 제가 예측컨대 올 수능에서도 요와 관련된 문제가 나올 거예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요. 매도가능증권하고 대비돼서 항상 비교돼서 같이 나오는 게 뭐냐? 단기 매매 증권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재작년 같은 경우 요거 두 개를 같이 냈어요. 같이 내서 비교 분석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똑같은 주식이라도 장기 투자 목적이다 하면은 매도 가능 증권, 단기간 내 1년 이내의 투자 목적이다 하면은 단기 매매 증권으로 우리가 분류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한 것 중에 이 단기 매매 증권과 관련된 단원에서 제가 설명한 것 중에 그게 있었어요. 단기 매매 증권에서 우리가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 수수료는 어떻게 한다? 네, 단기 매매 증권에서는 별도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했어요. 비용 처리한다. 그런데 매도가능증권이라든가 만기보유증권 이런 데서는 이 장기투자증권에서는요. 이거는 포함시켜요. 수수료가. 자, 포함시킨다. 그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취득 시 발생한 수수료는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 라고 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뭐가 달라지느냐? 취득할 때 단가가 달라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 증권은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가가 변하지 않거든요. 취득 단가라는 건 일주에 얼마냐. 예를 들면 뭐 S전자 주식을 10,000원짜리다. 네, 샀다. 그럼 그 일주에 10,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10,000원의 단가는 변하지 않죠. 근데 매도 가능 증권일 경우나 뭐 만기보유 증권 뭐 주식 해당 안 되니까 매도 가능 증권인 경우에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면 그 수수료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단가가 10,000원이 아니라 1,100원, 1,200원 이런 식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처분할 때 이익도 달라지고 평가시 이익도 확연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장기투자증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수수료. 이 수수료를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거. 포함한다. 이거 꼭 기억해 놔두세요. 단기 매매 증권에서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 두 개를 꼭 기억해 놔야 된다. 자, 매도 가능 증권부터 보도록 하죠. 매도 가능 증권.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주식, 국채, 공채, 사채 등의 유가 증권을 말하는데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이렇게 외우세요. 요거 밑줄 쳐볼까요? 요거. 여러분 교재에 있죠. 장기 투자 목적이다 라고 외우세요. 그래서 장기 투자 목적의 주식, 사채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한다. 장기 투자 목적. 그 다음에 우리가 제시문에 단기 투자 목적이다 하면 단기 매매 증권이에요. 근데 장기 투자 목적이다 하면은 매도 가능 증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장기 투자 목적 요거 꼭 기억하세요. 예. 요것만 기억해도 돼요. 요것만. 거래 상황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자, 뭐 단기 매매 증권도 그렇고 자산을 취득했으니까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이고 대변에 현금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수수료 비용이 안 나왔죠. 여기에. 수수료 비용이 안 나왔죠. 왜 안 나왔다? 왜 안 나왔다? 매도 가능 증권은 뭐 한다? 포함되기 때문에 수수료 비용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 금액 안에 들어가게 된다. 자, 결산 시 매도 가능 증권 평가했을 경우에 뭐 우리가 취득할 때보다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손실이 발생할 테고, 그다음에 취득할 때보다 올라가 있으면 공정 가치가 더 올라가 있다 하면은 평가 이익이 발생하겠죠. 이건 뭐 다 아는 사실이고, 이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단기 매매 증권에서는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 평가, 뭐 단기 투자 자산 평가 이익, 평가 손실로 우리가 계산 과목이 있었죠. 그 같은 경우는 수익과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에 바로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매도 가능 증권일 경우에는요, 얘는 자본에 해당돼요. 즉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나 손실은 어디에 해당한다? 자본. 자본 중에서도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항목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본은 뒷부분에 배우는데 이제 앞부분에 지금 잠깐 언급하는데 크게 5가지로 나눕니다. 자본금, 자본잉여금, 뭐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이렇게 5가지 나누는데 그 중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라는 거죠. 비용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된 문제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따 실전 문제 한번 풀어보면은 그거와 관련된 문제도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예. 자, 이 정도로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만기 보유 증권. 만기 보유 증권이라는 것은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의 자산들, 어떤 것들? 그 중에서도 국채, 공채, 사채 등을 말해요. 그래서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의 어떤 금융상, 뭐, 채권이라든가 이런, 사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만기 보유 증권에서는 주식이 포함이 안 돼요. 왜? 주식이라는 건요, 만기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주식은 만기가 없어요. 예, 만기가 없기 때문에 주식은 만기 보유 증권에서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채, 공채, 사채만 해당하는데, 국채라는 건 뭐예요?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 공채라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채권. 그 다음에 사채라는 것은 앞에 사채하니까 여러분이 가끔 그런 오해를 해요. 우리 뭐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은 뭐 사채, 뭐 사채업자들, 그거는 개인사거든요. 이거 개인들의 어떤 그 채무를 관련된 거고, 그 사채가 아니에요. 그 사채가 아니에요. 그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막 연상이 되고 그런 사채가 아닙니다. 회사, 주식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사채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책에는 이 앞에 회자를 붙여서 회사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회자가 빠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업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우리가 사채라 그런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만기 보유 증권인데, 출제 빈도는 좀 낮은 편이죠. 예, 낮고, 여기서 가장 많이 낸다라고 하면 매도 가능 증권. 매도 가능 증권은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예, 올 수능에서도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한번 연습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연습 문제. 다음 거래를 분기하시오. 했어요. 자, 장기 투자 수익을 얻을 목적. 이 표현 자주 나와요. 이거. 장기 투자 수익 목적이다. 하면은 뭐다? 매도 가능 증권.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공공주 발행 주식 100주예요. 자, 주식을 취득할 때는 액면금액 필요 없고, 일주에 얼마? 5,000원에 취득했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수수료 있냐 없냐 봐야 돼요. 수수료가 있네요. 그쵸? 이걸 함께 당좌수표를 발행해 지급했으니까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얼마다? 100주 곱하기 5,000원이니까 50만 원이네? 거기다가 수수료 5만 원도 하니까 55만 원이 되겠죠. 55만 원. 그 다음에 뭘로 지급했다? 수표 발행했으니까 대변에 당좌예금 55만 원.
제가 연습 문제는 자료시에 지금 계속 올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운 받으셔서 제가 정답까지 다 거기다가 입력을 해서 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연습하실 때는 그 정답 부분을 손으로 가려서 연습해보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결산 시 위 공공주의 주식 공정가치를 1주에 6,500원에 평가했다. 공정가치라는 것은 현재의 시세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아, 주식이 올랐구나. 5,000원인데 6,500원으로 올랐구나.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었죠. 매도 가능 증권일 경우에는 수수료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자, 그러면 뭐가 변한다? 이 단가가 변해요. 5,000원이 아니라는 거죠. 왜? 자, 우리가 취득 다 한 게 수수료 포함하니까 55만 원이죠. 나누기 우리 몇 주를 샀어요? 100주를 샀어요. 100주 사게 되면 얼마예요? 5,500원이 되는 거예요. 즉 뭐냐? 단가가 5,000원이 아니라 뭘로 변했다? 5,500원으로 변했다. 이게 가장 큰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매도 가능 증권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6,500원에 평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5,000원짜리가 6,500원이 된 게 아니라 수수료가 포함되어서 단가가 조정이 됐기 때문에 5,500원이 6,500원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1,000원이 올라간 거죠. 1주당. 우리 현재 몇 주 보유하고 있죠? 100주. 곱하면 얼마? 10만 원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10만 원의 평가 이익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이 그만큼 증가하는 거니까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이 되고 얼마? 10만 원. 대변에는 매도 가능 증권 무슨 이익? 평가 이익이다. 얼마? 10만 원. 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어디에 해당한다? 자본에 해당한다. 자본 중에서 어떤 항목?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해당한다. 예, 이렇게 해당하면 돼요. 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에는요, 더해주는 게 있고 빼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에 더해주느냐, 빼주느냐. 그래서 가산 항목이냐, 차감 항목이냐. 이익은 가산 항목, 손실은 차감 항목. 이렇게 돼요. 자본 기타 포괄 손익 누계에서 빼주는 항목이 손실이죠. 예.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습 문제 풀어봤고, 자, 그 다음에 요게 좀 중요한 건데요. 네. 자, 토지, 건물 등 유형자산이 취득할 때 보유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예. 업무용이다. 업무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용할 목적이다. 그 건물을 우리가 사용해서 회사, 사무실로 사용한다던가 이렇게 하고 할 거다 하면 유형자산이 돼요. 유형자산. 그런데 투자 목적이다. 그럼 투자자산이 돼요. 그래서 투자 부동산 계정 과목 사용하죠. 그 다음에 판매용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 건설해서 그거는 상품이에요. 팔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재고자산이 될 수 있어요. 예. 판매용이면은 무조건 재고자산이다. 어디에? 상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유형자산이라도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자산을 다르게 분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유형자산의 구입과 처분. 이때 이제 발생하는 게 바로 뭐냐? 감가상각 누계액인데, 나타나는 게 감가상각 누계액인데, 자, 일단은 유형자산 구입 시에 중개 수수료 같은 거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떤 비용들이 있어요. 취득세라든가 이런 등록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이런 건 전부 다 자산에 포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자산은요, 자산을 취득하는 데 발생한 비용 부분은 전부 다 자산 취득 원가에 포함시켜요. 근데 딱 하나, 포함 안 하는 게 있죠. 단기 매매 증권이다라는 거. 그렇게 이제 구분하고 있으면은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처분 시에도 중개 수수료 및 재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유형자산 처분 이익에서는 뭐 해준다? 빼주면 되고 손실에는 더해주면 된다라는 거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으로 손실의 이익과 손실에 가산하거나 빼주는 그런 방식을 취하면 되겠다. 이익에서는 빼주고 그 다음에 손실에서는 더해주는 방식으로 취한다. 어떨 때? 유형자산 처분할 때 수수료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게 나와요. 이 감가상각 누계액은 다음 시간에 이제 감가상각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그 부분에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이라 잠깐만 언급하면 뭐냐면요. 가치가 하락한 만큼 누적되는 것을 우리가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자동차를 3천만 원 주고 샀어요. 한 3년 정도 지났어요. 그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그만큼의 가치가 하락하죠. 가치가 하락한 것을 3년 동안 누적한 가치의 하락분을 우리가 감가상각 누계액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건물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주게 되면요. 취득한 거에서 빼주게 되면 그게 바로 장부금액이라고 해요. 무슨 금액? 장부금액. 요 장부금액을 가지고 얼마에 팔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나오고 처분 손실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다음 시간에도 배우기 때문에 뭐 크게 이제 이해 안 된다? 괜찮습니다. 다음 시간에 감가상각 관련돼서 다 같이 뭐 전체적으로 크게 감가상각부터 해서 감가가 뭔지부터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 뭐 계산하는 공식까지 다 배웁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해 안 되더라도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알아봅시다. 자, 업무용 건물 500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취득세 및 등기비용 10만 원과 함께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했어요. 그럼 건물, 차변의 건물. 자, 건물 취득할 때 이런 등기비용, 이런 취득세 등을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그러니까 500만 원이 아니라 얼마다? 510만 원이다. 자, 수표 발행했으니까 대변에 뭐? 당좌예금 510만 원 이렇게 분기하면 되겠죠. 자, 2번 같은 경우 업무용 책상과 의자 1조. 1조가 뭐예요? 그냥 세트예요. 책상하고 의자. 그 한 세트를 1조라고 합니다. 단위가 조입니다. 80만 원에 구입하고 운반비 만 원과 함께 현금으로 지급하다. 역시 이때 발생한 비용들은 포함한다. 그래서 차변에 뭐가 된다? 비품이 된다. 책상은 비품이죠. 비품 얼마? 81만 원. 뭘로 지급했다? 예, 현금으로 지급했다. 현금 81만 원.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 3번 문제. 자, 업무용 자동차 한 대 600만 원 에 처분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대요. 그런데 취득원가는 얼마? 2천만 원이에요. 그 다음 감가상각 누계액은 1,500만 원이 있었어요. 자, 이거 잘 봅시다. 처분할 때는 취득원가로 가격을 표시해야 돼요. 그래서 자동차니까 차량 운반구죠. 그래서 얼마다 취득원가? 2천만 원짜리 자동차가 이제 팔았으니까 없어지는 거죠. 자산의 감소. 자, 그 다음 두 번째 할 게 바로 뭐냐?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냐를 확인해야죠. 감가상각 누계액 1,500만 원이죠. 그래서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 1,500만 원. 자, 이렇게 했어요. 처분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죠. 얼마 받았어요? 600만 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차변에 뭐가 된다? 현금 600만 원. 자, 그러면 이익인지 손실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건 딱 봐도 차변 합계와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100만 원이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죠. 100만 원 나타날 수 있는 건 뭐예요? 처분 이익이죠. 그래서 유형자산 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인데, 자, 여기 보세요. 취득원가가 2천만 원이야. 감가상각 누계액은 1,500만 원이야. 이 뜻은 뭐냐? 2천만 원에 취득했는데 그동안의 가치가 얼마 하락했다? 1,500만 원만큼 하락했다. 그러면 실질적인 이 차량의 장부 금액은 얼마냐? 현재 가치인 거죠. 지금의 딱 그 받을 수 있는 가치는 감가상각을 뺀 나머지 얼마? 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만 원짜리를 얼마에 팔았다? 600만 원에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만큼 뭐다? 이익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그 100만 원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되는 거예요. 이 장부금액이라는 것은 취득 원가에서 뭘 빼는 거다? 네,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이다. 그 금액에서 우리가 얼마에 팔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자, 또 다시 나오니까요. 네. 건설 중인 자산 보도록 할게요. 건설 중인 자산. 건설 중인 자산은 아주 간단해요. 논리는 건물, 아파트 우리 1층, 2층, 3층 계속 올라가죠. 다 완성될 때까지 돈이 들어가죠. 예. 그때 우리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전부 다 완성되기 전까지 지어가면서 우리가 발생한 것들을 건설 중인 자산으로 인식을 해요. 그럼 다 완성됐어요. 그럼 이 건설 중인 자산은 건물이 완공과 동시에 개정 과목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있던 걸 대변으로 보내주고 드디어 건물이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 건물, 차변의 건물로 금액으로 대체되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건설 중인 거, 말 그대로 건설 중인데 들어가는 거다. 그 어떤 거에 들어가냐면 계약금,
공사 착수금 이런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좀 아파트 같은 경우 중도금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납부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건설 중인 자산으로 우리가 개정 과목을 사용한다. 완성되면은 건물 계정으로 대체가 되어 바뀌게 돼요. 건물로. 자, 예제 한번 보도록 하죠. 업무용 건물 신축 계약을 맺고 총 공사 대금 1,000만 원 중 계약금 100만 원 현금으로 지급했다. 아직 완성 중요 이제 신축 계약을 맺고 이제 할 예정이잖아요. 지금 건물을 지을 거잖아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뭘로 처리한다? 그렇죠. 건설 중인 자산. 얼마? 1,000만 원 중에 100만 원만 지급한 거죠. 그래서 100만 원 되고 그 다음에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1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신축 중이던 건물이 완공이 됐어요. 그래서 인수하고 잔금 900만 원을 당좌 수표를 발행해 지급했다. 아, 완성이 됐어. 그러면 건설 중인 자산은 없어지는 거죠. 이 자리 뭐가 되느냐? 바로 건물이 되는 거예요. 건물. 우리 건물 얼마짜리였어요? 1,000만 원짜리였잖아요. 그죠? 1,000만 원. 1,000만 원짜리죠.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 없어지는 거죠. 없애주고 현금으로 나머지 잔금 얼마 지급했다? 예. 현금이 아니라 당좌 수표를 발행했네요. 자, 그럼 당좌 예금. 얼마? 900만 원 지급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분계 처리해 주면 됩니다. 자, 항상 여러분이 그 계정 과목을 없애야 된다. 반대편으로 보내주면 돼요. 반대편으로. 여러분이 혹시 2학년 때나 뭐 1, 2학년 때 전산회계 운용사 뭐 실기라든가 이런 전산회계 실기 프로그램 돌려본 적이 있을 거예요. 분계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내 차변에 갈 걸 대변에 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반대로 다시 한번 분계해 주면 되는 거죠. 그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그러니까 없애준다라는 개념은 차변 걸 대변으로 보내주고 대변에 있는 걸 차변으로 보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자본적 지출하고 수익적 지출이에요. 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이런 경우 있을 거 아니에요. 보수 공사 필요할 수도 있죠. 근데 그 공사를 하는데 어떤 부분은 간단하게 공사해서 원래 상태로 이제 만들어주기 위해서 파손된 것들을 수리하는 경우 있죠. 그런 공사 비용도 있을 수 있고, 반면에 건물이 3층인데 4층으로 증축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 자본적 지출인데 이 자본적 지출은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본적 지출은요. 내용 연수 연장, 가치 증대. 요 단어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아,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증대시키는 지출은 전부 다 자본적 지출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은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하게 되면 가치가 증대되겠죠. 엘리베이터 없다가 생기면. 그 다음에 냉난방기 설치했어요. 냉난방기는 엄청난 큰 비용이 들어가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차량 엔진 자체를 교체했다. 차량의 엔진은 핵심이죠. 교체하게 되면 거의 새 차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내용연수가 연장이 돼요. 내용연수라고 한다는 것은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사용할 수 있는 연수,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지출들은 전부 다 자본적 지출인데 어떻게 처리하냐? 자산 처리예요. 해당 유형 자산의 계정 과목으로 처리합니다. 그게 건물이면 건물. 만약에 자동차 엔진을 교체했다 그럼 차량 운반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해당 유형 자산 계정 과목의 증가로 한다. 자, 두 번째는 수익적 지출인데요. 수익적 지출은 요거 단어만 기억하면 돼요.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 현상 유지. 원래 상태를 회복한다. 원상 회복. 요 단어만 기억하면 돼요. 요렇게 하기 위해 지출한 거는 전부 다 수익적 지출이다. 그 대표적인 이런 거죠. 유리창이 깨졌어. 그럼 어떻게 유리창만 다시 새 걸로 교체하면 되는 거죠. 그럼 원래 깨졌던 유리창이 원래 상태로 복원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수익적 지출인데 이거는 비용 처리예요. 비용 처리. 비용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수선비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차량 유지비. 그래서 가끔 혼동되는 경우가 어떤 문제냐? 잘 읽다가 이제 깜빡하는 경우, 자동차 엔진을 교체하다 혹은 자동차 엔진 오일을 교체하다, 이런 문제가 있어. 혼동 주는 게. 엔진 오일은 수선비에 해당해요. 예. 그건 차량 유지비라든가 뭐 이런 걸로 이제 우리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용 처리시킨다.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본적 지출을 갖다 수익적 지출로, 혹은 수익적 지출을 갖다가 자본적 지출로 우리가 처리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이런 거죠. 자산을 비용으로 한 거기 때문에 계산한 결과 자산은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갔으니까 적게 됐으니까 과소계상되고, 반면에 비용,
비용 중에서도 특히 판매비와 관리비가 과대계상되는 거죠. 예. 자산을 비용으로 잘못 인식했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되면 당연히 영업이익은 감소되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도 적게 반영이 되는 거죠. 다 과소계상 되는 거죠. 반대로 비용을 자산으로 잘못했으면은 자산은 과대계상되는 거고 비용이 반영 안 됐기 때문에 과소계상되는 거죠. 비용이 적게 반영됐으니까 이익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높게 반영이 되는, 과대계상되는 거죠. 왜? 수익에서 비용 빼면 순이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비용 부분이 어떻게? 잘못 처리됐기 때문에 변화가 생기는 거죠. 이익에. 그 개념이다. 자, 그럼 유형자산과 관련돼 가지고 재무상태표에 어떻게 표시되느냐? 요거는 제시문으로 자주 나와요. 수능 출제에서도 요 재무상태표가 나와서 이렇게 표시된 것들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이면은 건물 밑에 차감적 이제 평가 계정으로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해서 차감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표시해 주게 돼 있어요. 기계장치면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면 차량 운반구. 그래서 이 나와 있는 부분 재무상태표 요거는 제시자료로서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기초확인 문제 한번 저랑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유가증권을 취득 시 장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취득하게 되면 뭘로 처리한다? 장기 투자 목적이니까 뭘로? 매도 가능 증권. 매도 가능 증권이고 증권. 그 다음에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다.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니까 뭐예요? 만기 보유증권.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죠. 자, 비업무용 토지.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어떤 거다? 그렇죠. 투자부동산 계정 과목으로 우리가 처리한다. 자, 2번. 거래 한번 분기 한번 해볼까요? 예. A기업은 주식회 서울의 발행 주식 천주 예. 단가 얼마? 6,000원에 취득했어요. 그죠? 예, 대금은 수수료 10만 원과 함께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자, 이게 똑같은 주식인데 단기 매매 증권을 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죠. 얼마예요? 곱하니까 600만 원이네. 그죠? 600만 원. 수수료 10만 원이니까 예, 수수료 비용 얼마? 1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대변에는 뭘로 했다? 함께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610만 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은 어떻게 해요? 수수료가 포함되죠. 그래서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얼마? 610만 원. 대변에는 똑같죠. 현금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달라지는 건 뭐다? 수수료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다. 단기 매매 증권은 별도 비용 처리하고 매도 가능 증권은 포함한다. 강의 잘 들으셨나요? 이번 차시에는 비유동 자산의 뜻과 분류, 투자자산, 유형 자산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비유동 자산이란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현금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하죠. 1년을 기준으로 1년 이내면 유동자산, 1년 이상이면 비유동자산이죠. 비유동자산에는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투자자산과 유형자산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투자자산은 기업의 주된 사업 목적은 아니지만 여유자금을 장기간 투자하여 수익이나 타 기업을 지배할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을 말하고요. 유형자산은 기업이 장기간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강의를 들으셨다면 7차시 객관식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객관식 퀴즈를 꼭 풀어주세요. 영상 강의를 듣고 객관식 퀴즈를 완료해야만 7차시 강의가 완료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8차 시 감가상각,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했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